진짜 안 돌아올 거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영국의 한 가정집. 혼자 살기엔 너무나 넓은 집에서 한 여성이 TV 앞 소파에 앉아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셋이나 되는 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한국으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기어코 딸들을 잡으러 한국까지 날아간 그녀. 그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고 충격에 그 자리에서 굳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어요.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된 저를 되돌아보니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익숙한 것이 편했고 정해진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안정적이라고 믿었어요. 젊었을 땐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셋 딸을 정신없이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채워갔죠. 제 삶은 단순하다면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를 보고 웃어줄 땐 행복했고 아이들이 저에게 안길 때는 더 바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들이 거의 다 자랄 때쯤 제게 가장 큰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아이들이랑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시간이 꽤 지났지만 가슴이 저리네요. 그 뒤로 아이들에게 더 집착할까봐 조금은 엄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저는 혼자 영국에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조용하다고 해야 할지 적막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없는 집은 점점 더 넓고 쓸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혼자만의 시간이 좋았어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아침이면 차를 끓여 마시고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혼자라는 단어가 고독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딸들은 어딨냐고요? 세 딸들은 모두 한참 전에 각자만의 삶을 찾아 떠났어요. 처음엔 조금 멀어진 느낌이 들었지만 완전히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같은 영국 내에서 대학을 다니고 독립해서 나간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둘 저에게는 생소한 한국으로 간다고 하면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큰딸 빅토리아는 한국의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워낙 야망이 크고 목표가 확실한 아이였기에 외국에서 커리어를 쌓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이란 나라를 선택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왜 한국이었을지 물었지만 저에게 돌아온 건 세상을 모른다는 딸의 모진말이었어요. 큰딸이 한국을 간 지 얼마 안 돼서 둘째 에밀리도 독립을 한다고 나섰죠. 둘째 아이는 학문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에밀리도 지금은 역사 교수로 한국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고 있어요. 큰딸의 영향이었을까요? 저는 둘째가 한국을 가고 싶다고 할 때 교수직이라면 영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왜 굳이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지 역시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말했죠. 엄마, 한국은 연구 환경이 정말 좋아요. 지원도 많고 학생들도 열정적이고요. 제가 못 배운 탓인지 딸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일 테니 크게 붙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둘째도 한국으로 가게 되고 큰딸과 교류도 할 테니 차라리 잘 됐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애지중지했던 막내 소피아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일마저 생겼습니다. 한국이 제 딸을 다 뺏어가는 기분이었죠. 둘째가 한국 사위를 인사시키려고 온 날이었어요. 두 언니들과는 다르게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막내는 어릴 때부터 예술과 패션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해외로 나간다 했을 때 뉴욕이나 파리로 갈 줄 알았는데 막내도 결국 한국을 선택했어요. 미용실을 가면 요즘 한국 패션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웃들에게 들었지만 막내가 직접 거기에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한국에 제 아이들을 모두 보냈어요. 사실 막내는 제 곁에 있어줬음 했거든요. 잘 되길 바라지만 혼자라는 게 슬펐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자주 연락을 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영상통화를 했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연락이 올까 말까였어요. 사실 서운했어요. 그 애들은 한국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딸들과의 거리는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있는 기분이 들던 어느 날 오랜만에 빅토리아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 반, 서운한 마음 반으로 전화를 받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째가 꺼낸 이야기는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엄마, 한국에 와요. 이제 저희들 전부 한국에 있는데 한번 와보는 건 어때요? 그냥 일방적인 통보와 같은 말을 듣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이 나이에 새로운 나라에 가서 적응을 한다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내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어떻게 적응하겠니?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묘했어요. 사실 딸들이 같이 가자고 하길 기다렸던 것처럼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딸에게 말할지 말지 고민하던 게 있었는데 사실 요즘 들어 자주 피곤함을 느끼곤 했어요.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무릎이 쑤셨고 가끔씩 이유 없이 어지러웠어요.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할 때마다 예약해야지 하고 미루게 됐어요. 영국에서 병원은 늘 막막하고 답답했어요. 예약을 하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했고 간단한 검사 하나 받으려 해도 긴 대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독이 깊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대화도 나누고 박장대소하며 웃을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집에서 TV를 틀어놓고 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첫째가 그렇게 말해줘서 그런지 제 감정은 더 폭발적으로 커졌어요. 결국 저는 빅토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럼 3개월만 머물러 볼게. 사실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한국이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었고 설레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 있는 집에서는 매일 같은 지루한 하루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사실 겁이 났습니다. 정말 가도 괜찮은 걸까? 티켓을 취소해버릴까? 하지만 딸들이 벌써 계획을 짜서 준비했으니까요. 저는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늙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 저에겐 설렘보단 긴장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체크인을 하고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 앉았을 때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사람들은 여행에 들뜬 표정이었고 어떤 이들은 업무 때문에 분주해 보였어요. 저는 그저 딸아이들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변화가 두렵고 불편한 한 여인의 마음으로 출국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두 눈 딱 감고 몸을 실었던 비행기가 한국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여전히 긴장을 풀기 어려웠어요. 공항 방송에서 영어와 함께 한국어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말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낯선 땅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확 와닿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비행 시간이 길었던 탓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딸들이 없었다면 평생 와보지도 않을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죠. 공항의 자동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영국의 회색빛 하늘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것들은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어요. 공항은 저를 압도할 정도로 웅장한 느낌이었고 무엇보다 깨끗했어요. 영국 공항에서는 늘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나 어수선한 분위기가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여기는 조금도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반듯하고 깔끔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건 따로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딸들이었어요.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 멀리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세 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한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라서 그런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제 딸들은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특히 빅토리아는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빠를 잃고 항상 일부러 더 일을 하는 것처럼 바쁘고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뭔가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에밀리는 심술이 항상 있던 얼굴이었는데 얼굴이 한층 밝아졌고 소피아는 여전히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한국에서 행복한 건지는 모르지만 간만에 보는 얼굴이니 처음에는 그저 힘들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짓는 미소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딸들의 목소리에서, 몸짓에서, 그리고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곳이 정말로 딸들에게는 좋은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국이 아직 낯설었어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잠시 동안이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도저히 감도 잡을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딸들과 함께 공항철도를 탔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먼저 개찰구부터가 생소했어요. 딸들은 작은 카드를 가볍게 찍고 지나갔지만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러자 빅토리아가 미리 준비해둔 카드를 건네며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카드를 개찰기에 살짝 대자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참 간단했어요. 영국에서는 개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표가 인식되지 않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혼잡함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것처럼 빠르고 부드럽게 흘러갔어요. 전철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또 한 가지 신기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철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노약자석이었어요. 자리가 비어 있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앉으려 했어요. 하지만 빅토리아가 조용히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한국에서는 진짜 필요하신 분이 아니면 노약자석에 안 앉아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영국에서도 노약자석이 있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보통 먼저 앉아있다가 노인이 오면 비켜주는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비워두는 문화라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전철이 출발하면서 곧이어서 창밖에 눈부신 강과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건물들은 높고 현대적이었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지만 어수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했어요. 전철 안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거나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전철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음악을 스피커로 틀어놓는 경우도 흔했죠. 그런데 여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도 있는 듯 모두가 자연스럽게 예의를 지키고 있었어요. 참 신기한 곳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많은 차들의 빨간 빛을 내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지금 제가 향하는 곳도 집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한참을 이동한 뒤 드디어 첫째 딸의 집에 도착했어요. 수많은 건물이 높게 솟아 있었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주 형태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같은 건물 같고 거기가 거기인 것 같은데 다들 각자의 집을 잘 찾아가는 게 신기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기분 좋은 따뜻함이 훅 하고 밀려왔어요. 순간 저는 신기한 듯 바닥을 내려다보았어요. 집안이 참 따뜻하네. 그러자 딸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한국에는 보일러가 있어서 바닥에서 열이 올라와요. 보일러가 바닥에서 온기를 낸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보통 벽에 붙은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했어요. 그래서 늘 바닥이 차가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다니, 그것도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다니 참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하구나. 저는 중얼거리며 바닥을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따스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저는 바닥에 앉는 게 낯설었었지만 저도 모르게 바닥에 앉아서 몸을 데우고 있었어요. 딸이 담요를 건네 담요를 덮고 온몸에 열기가 도는 걸 느끼니 마음도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의 집은 깨끗하고 정갈했어요. 먼 길을 오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한숨을 돌린 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그러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낯선 곳에 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가구 배치도 공기의 느낌도 창밖 풍경도 전부 달랐어요. 여기가 딸들에게는 집이겠지만 저에게는 그저 낯선 곳이었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어요. 시차 때문인지 깊게 잠들지 못했어요. 딸들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주방으로 향했어요.
차 한 잔이 마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방을 둘러보니 익숙한 주전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영국에서는 늘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를 올려 물을 끓이는 게 익숙했는데 여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대신 작은 전기 주전자가 있었어요. 이걸로 끓이는 건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사용법을 살폈어요. 전원을 켜자 금방 물이 끓었어요. 참 편리했어요. 차를 마신 뒤 문득 바깥이 궁금해졌어요. 산책을 나가볼까? 그런데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만약 길을 잃으면 어쩌지?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창밖을 내려다보니 거리에는 온통 한국어 간판뿐이었어요.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 저를 더욱 낯설게 만들었어요. 결국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딸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조금 더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비행기에서부터 쌓인 피로인지 날씨 변화 때문인지 몰라도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어요. 처음에는 그냥 차를 한 잔 마시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경우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참아보자는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병원 예약이 복잡하고 진료를 받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빅토리아는 저를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저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긴장을 했어요. 이제 몇 시간 기다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몇 가지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의사가 상태를 설명해줬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과정을 밟으려면 최소 몇 주는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당일에 끝난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진료가 끝나고 빅토리아가 결제를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을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검사만 받아도 비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빅토리아가 무심하게 건넨 영수증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검사까지 포함된 비용이 영국에 비해 턱없이 저렴했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영국에서는 의료비 걱정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는 걸 망설였는데 여기는 그런 부담이 훨씬 적은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왜 내가 한국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생활을 조금 더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어디든 가려면 딸들이 필요했어요. 한국어를 모르니 혼자 나가기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빅토리아도 에밀리도 소피아도 각자의 일이 있어서 늘 저를 데리고 다닐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빵을 사러 나가보기로 했어요. 큰 도전은 아니었어요. 집 근처에서 빵을 사서 돌아오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밖에 나와보니 모든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거리에는 온통 한국어 간판뿐이었고 가게 안에서 들리는 말들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빵집을 찾는 것부터가 문제였어요. 몇 번이나 지나쳤는데도 어디가 빵집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결국 용기를 내서 작은 가게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진열대에 빵이 놓여 있어서 여기가 맞구나 싶었어요. 문제는 계산대 앞에서 시작됐어요. 점원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제야 내가 한국어를 말하려고 연습한 게 들리지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이 와닿았어요. 당황한 저는 손짓으로 가격을 물었어요. 다행히 점원이 친절하게 계산기를 보여주며 가격을 알려줬어요. 그제야 돈을 내고 빵을 받아들었어요. 가게를 나서자마자 저는 긴장이 풀리면서도 이상하게 뿌듯했어요. 혼자서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간단한 길이었는데 방향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비슷해 보였고 모든 간판이 낯설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설상가상으로 휴대폰 배터리까지 꺼졌어요. 순간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저를 바라보더니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한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길을 잃으셨나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이곳에서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 부끄러워하며 길을 잃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제게 길을 알려줬어요. 심지어 휴대폰으로 지도까지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덕분에 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일지도 모르겠다. 그날 저녁 저는 창문을 통해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한국의 밤은 낮만큼이나 활기찼어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밤이 되면 여성들은 조심해야 했고 혼자서 거리를 걸어가는 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들은 편안한 모습이었고 누구도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조금 씁쓸했어요. 영국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던가?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그런 걱정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한국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엔 단순한 방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하나씩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던 중 딸들이 외국인을 위한 문화센터를 추천해줬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가보기로 했어요. 문화센터에서는 한국어를 기초부터 배울 수 있었고 저처럼 한국에 적응하려는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수업이 끝나면 함께 한국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저는 어설프게나마 대답했고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잘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조금 덜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도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어느덧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3개월이 끝나면 당연히 영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그저 딸들을 만나러 온 곳이고 잠깐 머무르다 떠나야 할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이곳에서 혼자서도 시장을 가고 지하철을 타고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눌 수 있었어요. 물론 한국어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던 이곳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었어요. 언어의 장벽은 여전히 있었고 문화적으로 적응해야 할 부분도 많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에서의 생활이 영국에서보다 더 편안하다는 점이었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고민이 있었어요. 이곳이 내게 정말로 집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한창 깊어지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꿔놓을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딸들과 함께 카페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한국에는 정말 많은 카페들이 있었어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각각의 개성이 살아있는 공간들이었어요. 빅토리아가 추천한 카페는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어요. 마치 전통 가옥에 들어온 것처럼 나무 창살과 따뜻한 조명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제 앞에 놓았어요. 저는 무슨 서류 같은 건가 싶어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몇 초 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저는 숨을 멈췄어요. 에밀리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국에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임신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저 새로운 환경에서 연구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병원을 다니다 보니 기적처럼 새로운 생명을 품게 된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앞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에밀리는 행복해 보였어요. 과거에는 자신이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아예 접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은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이 제 딸들에게 단순한 생활터전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는 곳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3개월 동안 머물다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이 이제는 익숙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만약 영국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예전처럼 조용한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겠죠. 딸들과는 다시 영상통화로만 연락하게 될 거고 병원을 가려면 예약부터 해야 하고 혼자 시장을 다녀야 할 거예요. 반면 한국에서 계속 머문다면 저는 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필요할 때 병원도 쉽게 갈 수 있고 생활도 편리해요. 그런데도 저는 망설였어요. 영국은 제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에요. 익숙한 언어, 익숙한 문화, 익숙한 집. 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게는 여전히 이방인의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걸렸어요. 이제 곧 태어날 손주였어요. 에밀리는 출산을 한국에서 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손주의 첫 순간을 함께 할 수 없겠죠. 이 모든 고민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 제 마음이 이미 한국에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빅토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여기 있을래. 그 순간 딸들은 환호하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국이 내 집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기로 했어요.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고 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이곳에서의 삶이 더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이 낯선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